5.18 판결 평생의 짐이었다. 청문회의 오늘 또 다른 주인공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입니다. 본격적으로 이 김희수 후보자에 대한 논란 얘기를 해보기 전에 이수희 변호사님, 다른 후보자들이랑 좀 다른 게 무려 700페이지나 되는 한 2배 분량의 서면 답변서를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성의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신감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은 그만큼의 자신감이라고 보이고, 그리고 재판 관련된 그 답변들이면 아마 관련된 자료들이 더 좀 분량이 많을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김희수 재판관의 경우에는 이제 5.18 판결에 대해서 그 평생의 짐이었다라고 굉장히 자기 고백을 했죠. 그리고 그게 사시가 된 후에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에 군법무관 1년 차일 때 판결이었다라는 이제 실정법을 뛰어넘기 어려웠다라는 거는 좀 인간적으로는 좀 이해할 만한 그런 답변이라고 보이지만,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이제 국민의당 그 청문위원들이 어떤 태도로 질문을 할지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700쪽이 넘는 서면 답변서를 준비했는데 오늘 진짜 발언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이 김희수 후보자에 대한 최대 논란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5.18 당시에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사에게 사형을 내린 것, 이겁니다. 오늘 해명 김희수 후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 검찰관으로서 주검의 검시를 담당하였고 군 판사로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재판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평생의 괴로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판사로서 저를 끊임없이 성찰하게 만들었던 내면의 거울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이 문제 제기를 한 분이 여당의 금태섭 의원이란 말이에요. 사과할 기회를 준 거다라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우선 저는 이번 청문 오늘 슈퍼수요일 내가 3번 하지 않습니까? 이 지점을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하게 봤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외통위에서 아까 강경화 후보자 할 때 홍문종 의원이 뭐라는 거 야당 의원들 보고 당신들 야당할 때는 호랑이 같은데 오늘 보니까 고양이 같네요. 이렇게 약간 야지로 노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공감을 건넸다고 하죠. 저 깜짝 놀랐습니다.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가 내 평생 동안 짐이고 거울이 되기도 했다는 말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5.18이라는 것은 진보의 5.18도 아니고 보수의 5.18도 아닙니다. 또 한 세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여기에서 재판관으로, 물론 말석 재판관이지만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문제를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인가.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다 해서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개인적 참여와 회고를 통해서 정리될 수 있는 문제인가.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고, 또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 박근혜 정부 때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 있었지 않습니까? 박종철 군 수사 말석 검사였습니다. 정말 신분도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 민주화, 그다음에 그걸 넘어가자고 하는데 이른바 민주화 연대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박종철 열사의 치사 사건이고,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게 5.18인데 여기서 군대법관으로서 군법무관으로 사형 선고를 내린 문제를 이런 지점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가? 그것은 당연히 문재인 정권에서 헌법재판소장으로 김희수를 했다. 그다음에 이것이 여야 간의 어떤 정치적 공방 속에서 결정 날 건가 말 건가 하는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얘기다.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희수 후보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평생의 짐이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되었을 거라고 보지만 이 문제는 본인이 굉장히 어떤 역사적 결심을 해야 될 사안일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엄중한 문제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말 한마디로 그렇게 쉽게 넘길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 자리에서 첫 공식 사죄를 한 거니까요. 그럼 앞으로도 모르겠습니다. 후보자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는 또 불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저도 군법무관을 좀 오래 했었고요. 군 판사도 했었고 군 검찰관도 했었는데 사실 법조인이기 전에 사실 군인으로 보는 게 사실 맞는 것 같고요. 그 당시하고 좀 현재가 많이 달라졌지만 실정법을 기준으로 했는 부분이고, 또 헌법재판관을 하면서도 한번 통과가 됐고 지금 재판소장 하면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박상수 소장님 말씀 다 공감을 하지만 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도 생각도 듭니다. 또 그 이후에 재판한 걸 보면 되게 이 소수 쪽으로 많이 갔거든요. 오히려 공격하는 측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걸 좀 얘기하기에 좀 이상한 상황이에요. 지금 스탠스가. 그렇잖아요. 뭐가 그렇습니까? 설명을 좀. 묻기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좀 보수적인 정당에서 그 얘기를 좀 묻기에는 사실 좀 애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태섭 의원, 여당 의원이 지금 질문하는 상황이 됐고, 글쎄요, 이걸 제대로 공격할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뭐 이 부분을 공격한다는 게 이상한 지점이 있다는 박준호 사장님 말씀을 저도 뭐 수긍한 측면인데, 제 얘기는 이 문제가 뭐 자유한국당,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고 현 집권 세력이 굉장히 이 사리 깊게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박상욱 그 대법관 후보자 건을 예를 들었는데, 향후에 이른바 역사 바로 세우기 이름으로 이런 문제들이 새로운 사실이 규명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나 현 집권 세력이 이 문제에서 역사라는 기준으로 어떤 단죄를 아니면 옳은 소리를 했을 때 이 문제가 끊임없이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현 집권 세력도 김희수 후보자가 굉장히 아주 깊고도 그 숙고하는 차원에서 뭔가 좀 심각하게 생각할 대목이 분명히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저는 박상원 소장님 말씀에 이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말단 수사 검사는 대법관으로 절대 안 된다고 했던 여당이 지금 그 5.18 판결에서의 사형 선고를 내렸던 그 1년차 군판사 경력이 있는 사람은 헌재 소장으로는 큰 문제 없다. 자기 고백을 했으니까라고 해서 진영에 따라서 단죄를 달리한다는 거는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희수 뭐 헌재 소장 후보자에 대한 평가 이전에 여당의 입장에 대해서 좀 한번 밝힐 필요가 있다. 여당에서 이렇게 두루뭉실 넘어가면서 해명 기회를 줄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박 변호사님 말석검사 이야기도 하시긴 했는데 뭐 일부 군 법무관 출신 법조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군법무관 1년차 때는 실질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중입니다, 중이. 그리고 재판장은 뭐 그때하고 좀 다르겠지만 재판장 중대령이고, 글쎄요,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과연 중위가 이거 무죄인데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 상황이 계엄령이 선포돼 있고, 그 상황에서 중위 대위 정도의 1, 2년 차 군법무관이 어떻게 했을까 봤을 때, 그러니까 역사적인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지만 그 김희수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연 그거를 더 이상 요구할 수 있느냐고 라고 했을 때는 저 정도 사과로 받아줘야 되지 않겠나 좀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박 변호사님 말씀이 합리적이고 일리가 있는데, 네. 그럼 향후에 이 문제는 단순히 김희수 한 사람이 현재 소장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향후에 지금 5.18 문제라든지 과거 민주화 연대에서 군사정권의 문제라든지 이 문제가 이제 뭐 우파 정권에 들어오든 좌파 정권에 들어오든 거기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공직에 나갈 때 내재적으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라고 한다면 다 익스큐즈가 돼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런 지점에서 봤을 때 뭐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기념 식사에서 보수의 애국, 진보의 애국이 아니고 애국이 중요하다. 뭐 그다음에 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이라는 사람은 3대가 잘 살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3대가 어렵게 살았다. 이 역사를 파헤쳐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문제는 김희수 후보자가 특별히 뭐 그 시점에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 없었다가 본질이 아니고, 5.18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김희수 후보자 정도의 역사적 리코더가 있는 사람도 양해가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역사적 의미가 있는 어떤 청문회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문 대통령의 고민거리다. 김희수 후보자는 사실 통진당 해산 결정 당시에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오늘 이런 답변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석기 일파의 내란 관련 활동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낸 걸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히 밝히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석기 일파의 내란 관련 활동이 민주적인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으신 거죠. 네, 분명히 제 의견에서 밝히고 그 부분은 법정 의견과 의견이 똑같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통진당 자체를 해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헌재의 결정을 제가 다른 의견을 썼지만은 그것이 바로 헌재의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로 김희수 후보자의 별명이 미스터 소수의견이란 별명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세월호 관련해서 그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소수의견을 냈었잖아요. 네, 그때 뭐 보충 의견을 냈죠. 그리고 이제 지금 통진당 이제 이 해산 과정에서 이제 8대1 할 때 그때 1했었던 분입니다. 뭐 아까도 뭐 그런 내용은 이야기하셨는데,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정부에서 사실은 이제 청와대에서 이 김희수 후보자에 대한 어떤 청문 보고서, 청문 요청서를 국회에다 보낼 때 가장 거기에 중요하게 했던 이유가 바로 이 통진당 해산에서 이 어떤 소수원에 섰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한 거예요. 저는 거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이 김희수 재판관이 지금 그 재판정이 제일 지금 연장자고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서 했다라면 모르겠지만 소수 의견을 냈고 통진당 그걸 냈기 때문에 이는 헌재 소장의 자격이 있다. 저는 이거 자체의 발상이 일단 문제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왜냐? 사실 헌법재판소에 뭐 소수 의견 내는 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헌법재판소 소장은 저는 다른 기준이라고 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소장의 어떤 의미라 본다면 그래도 그 중에서 어떤 머저리티, 즉 다수를 차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김희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매 재판마다 상당히 소수편에 많이 섰습니다. 자, 그런 분이 일단은 이제 소장이 된다라는 의미는 좀 다른 의미고, 더군다나 통진당과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사회의 어떤 어느 정도의 의견과 또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걸 이유로 이 정부가 이거는 소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럼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 과연 이리지 정부는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걸 간접적으로 의사를 내비친 것이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통진당 같은 경우는 이석기 의원과 그 수도원에서 열렸던 회의록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따져본다면 그런 면에서는 저는 좀 부적합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 김희수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5.18에서 사형 판결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통진당 해산권도 있지만 아마 더 화제가 되는 건 이거예요. 오전에는 그 내용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예. 이 교통법규 위반이 30건이 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더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이제 과거 그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될 때 그때 그 인사청문회에서도 문제가 됐었는데요. 주정차 위반하고 그 버스 전용차로 위반이 34회나 된다, 한 10년 동안에. 이거는 그러니까 운전을 정말 김희수 후보자가 했는지 우선 좀 따져봐야 되고, 저 단속이 될 때 이 차량 명의자는 뭐 김희수 후보자라도 그 운전자가 다른 사람일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김희수 후보자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뭐 공인으로서의 그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오후에서 어떤 해명을 내놓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예. 이 이제 김희수 후보자는 이제 그 전용 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타고 다니시는데, 이 집에 차가 있는데 이제 아드님이 굉장히 속도를 즐기시는 분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차를 가지고 이제 아드님이 운전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위반을 했고, 또 그것이 이제 지금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차의 주인은 지금 이 김희수 후보자이기 때문에 모든 딱지나 이런 것은 다 김희수 후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지적된 것이, 아마 본인도 이제 아마 오후에 때는 뭐 그런 사정들 좀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좀 뭐 집안 이야기라서 아직 오전에 이야기하자면, 일단 제가 알기로는 그 아드님 중에서 한 분이 상당히 속도를 즐기는 분이 있다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호 후보자나 뭐 김희수 후보자나 지금 이제 자식 문제로 조금 골머리를 청문회에서 앓고 있는데, 오전에는 그 목소리가 없기 때문에 5년 전 김희수 후보자의 교통법규 위반 목소리를 같이 들어보죠. 지난 10년 동안 주정차 위반이나 또는 그 버스 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한 사례가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자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거는 아마 저희 집 차가 아마 그래서 이제 되게 시간대를 보면은 제가 쓰던 시간은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그런 별로 기억이 없는데, 저희 집 앞이 그 공원 가는 도로입니다. 근데 집 앞에 세운 것이 자꾸 단속이 돼가지고 좀 주차 위반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예, 뭐 말씀처럼 네. 운전자가 자녀였다면 좀 얘기는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일단 이것만 놓고 보면 교통법규 자체가 후보자 검증하는데 너무 사소한 문제다라는 주장과 함께 또 일각에서는 이런 단순한 법규까지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다, 뭐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가 참 장관이나 뭐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만약에 본인이 위반한 거라면 이거는 뭐 법조인이잖아요. 34번이 좀 많아서. 너무 많죠. 사실 본인이 다 해고 뭐 속도 광이고 맘 때나 주차하고 버스 전산으로 만들어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진짜 문제가 되지만, 글쎄 아마 시간대로 봤을 때는 본인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겠지만 장남이라든지 가족이 운전했던 부분이고, 본인도 해명하는 거 보면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뭐 할 수가 없다. 다만 주위 그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주차가 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명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큰 문제는 없어. 그리고 이제 글쎄요, 뭐 이 차 파는 사람들 보면 교통 위반 많이 해가지고 뭐 압류돼 있는 사람 많거든요. 본인이 했는 거라면 뭐 이건 충분히
문제가 되지만 본인이 아닌 가족이 했던 부분이 이제 인정된다면 뭐 이런 부분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이제 강경화, 김희수 이 두 후보자에 관한 청문회 핵심 요약을 좀 해봤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 내각 구성의 분수령이 될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오전 여야의 입장은 극명히 달랐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 야당에서 아직 지금 청문회를 거치지도 않은 후보에 대해서 부적격 판정을 내린다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반대를 위한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새 하는 그 여당의 태도를 보면 마치 사기의 지록 위마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 권력에 눌려서 사슴을 사슴이라고 하지 못하는 여당의 행태가 저는 문재인 정부를 잘못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여당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는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선 이 장면이 좀 한심한 장면인데 우원식, 정우택 두 분이 라디오 프로에 나와서 서로를 비난하고 있는데 이 두 분이 원내대표 아닙니까? 예. 원내대표는 이 방송에 나와서 말하는 자리가 협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협상을 해야 될 사람들이 서로 그 매체에 나와서 자기 주장을 한다. 이거는 여의도에서 정치가 없다. 정치가 실종돼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 당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 물밑에서 협상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원내대표 과거 원내총무는 정치의 꽃이라 그러고 정말 그 상대를 배려하고 하면서 주고받고 뭐 부정적 의미가 아니고 정치적 협상의 한가운데 있어야 될 이 두 분이 라디오 프로 나와서 서로를 이렇게 비난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는 느낌이 이제 하나가 들고 두 번째 이제 야당 입장에서 아까 홍문종 의원 말씀을 드렸는데 당신들 뭐 몇 달 전까지 호랑이로 보이더니만 뭐 고양이가 된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과거에 뭐 민주당이 과거 새누리당 비판할 때 당신들은 말이야 무슨 여의도 출장소냐 청와대에 이렇게 비판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문회를 보면 민주당도 뭐 갑자기 보궐선거를 통해서 여당이 됐기 때문에 스탠스 잡기가 좀 곤란하겠죠. 거꾸로 한국당도 보면 파이팅이 좀 떨어집니다. 사실은 야당으로. 과거 민주당이 실제로 제 아는 민주당을 만나봤더니 요즘 민주당 지도부가 가슴을 좀 쓸어내리고 있다. 우리라으면 저를 안 했을 텐데 훨씬 더 세게 조질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들이 좀 세신데 그 표현은 더 강하게 공격한다라는 얘기. 우리 흔히 소주 마시고 사는 얘기이기 때문에 쉽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국당이나 바른정당 같으면 야당으로서 야성을 좀 회복할 필요가 있고 민주당이 정권 초기라서 이렇게 좀 과거 자기들이 비판했던 출장소 형태 호랑이가 아니고 고양이 모습을 자꾸 보인다면 이 또한 문제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우원식 원내대표나 정우택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자기가 딛고 서 있는 자리를 한번 다시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장님, 저희가 이렇게 야당의 얘기를 좀 들어봤다면 여당 내에서는 거래 얘기가 오간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글쎄, 지금까지는 일단 청와대 입장이나 여당의 입장은 전원 통과시킨다는 입장 같아요. 왜냐하면 장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에서 어떤 인준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청문 보고서만 채택하면 바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문제는 이제 야당이 청문 보고서 채택 자체를 이제 하지 않을 것이냐 아니면 보고서 채택을 하는데 그 안에가 부적격 의견을 넣을 것이냐 이제 이것이거든요. 보통 이제 부적격 의견을 넣더라도 대충 청와대에서 임명해 왔던 게 이제 관례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여당 입장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역대 낙마율이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14%였어요. 이명박 정부 때는 9%,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는 3%였습니다. 낙마율 자체가. 지금 이제 아직까지 지금 그 18명 부장관들 중에서 6명밖에 지명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아마 여당 입장에서는 보면 지금 일단 이거 통과시키기 위해서 뭔가 누구 하나를 희생양으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또 이야기일 수가 있고. 여당 내부에서. 그렇죠. 또 한편에서는 앞으로 지금 장관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죠. 벌써부터 한 명 양보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계속 떡 하나씩 더 주듯이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또 이제 반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이 인사는 밀어붙이고 나중에 야당하고 뭔가 타협점을 찾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전 청문회 핵심 요약까지 해봤는데 좀 쉼 없이 달려와 봤습니다.